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재무제표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단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 재무제표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정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전달하기 위한 회계 보고서를 말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재무상태표 첫 번째 거 재무상태표 거 들어가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여기가 나온 것처럼 일정 시점이라고 나왔었죠. 요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말, 일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를 얘기하냐? 딱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은 1월 1일 아니면 또는 12월 31일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요 시점은 다시 말해서 요 1월 1일은 무슨 시점이에요? 요거 1월 1일은 기초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 말일은 기말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 때나 시점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 또는 12월 말일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인 우리가 나와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식, 서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느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 여기는 항상 무슨 변이냐? 차변 쪽이고요. 이쪽은 항상 대변 쪽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이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재무상태표, 요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게, 이런 원리로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다시 써드릴게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자, 먼저 차변이 있고 대변의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대변 항목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차변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 항목에는 자산의 감소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을 때 표에 의해서 이렇게 표에 얘기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시점에, 여기는 뭐라고요? 일정 시점에. 일정 시점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1월 1일 시점이냐 12월 31일 시점이냐. 그렇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 말하자면 내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 여러분들 보시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대변 쪽에 있구나. 감수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로서 항상 요거는 뭐가 붕괴할 때는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붕괴할 때는 자산 부채 자본은 차변도 갈 수 있고 대변도 갈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증감 변화라고 하는 말은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뒷부분에 손익계산서 나올 때는 손실과 이익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이고 수익은 실현주의 원칙입니다. 뭐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가 이런 원리로서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T자로 봤을 때, 이렇게 T자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T자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차변 대변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산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6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동자산은 무슨 자산과 무슨 자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동자산은 우리가 몇 가지로? 2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채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 계정 과목은 무슨 배열의 원칙?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요거는 어떻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산, 부채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 현금이 제일 높은 순서부터, 그래서 현금이 101번이야. 이해갔습니까? 그 현금이 자산, 부채, 자본은 자산, 부채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이해갔습니까? 원칙에 의해 작성되는 거고, 자본은요, 자본은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본은요. 이해갔습니까? 자본은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고, 자산 부채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이 재무상태표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 아니야. 그래서 별도로 요거는 자본은요, 이렇게 자본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5가지. 자본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 자본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여기에서는요, 항상 잉여금 구분의 원칙, 자본 잉여금과 그 다음에 이잉여금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은 우리가 자금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투자활동에 관련된 거, 요거는 자금의 투자활동이고, 왜? 내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자금의 조달, 여기 부채 자본은 우리가 자금 조달에 뭐예요? 조달된 자금의 투자활동이고, 그렇죠? 요거는 자금의 조달된 재무활동 갖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요것은 도달된 자금의 투자활동, 자산은요, 그 다음에 총자본이라고 하는 이 여기 뭐냐,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자금의 조달의 재무활동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재산이 있으니까 투자활동이 가능히 이루어진 거지만, 이거는 내가 갚아야 될 돈과 투자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무활동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을 좀 더 세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세부 분석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재무 작성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의 구분으로서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대로 자산과 부채는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자본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5가지로 구분 표시해서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소행 2개, 이익용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재무상태 작성 기준에 총액 표시라고 그랬죠. 자산부채의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야. 에어컨이 300만 원이야. 근데 우리 상대방이 6개월 할부로 가져갔어. 50만 원씩. 그러면 맨 첫 달에는 50만 원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물건은 얼마가 나갔고 300만 원 나갔지만 돈 들어오는 거 50만 원 들어왔고 나머지 250 외상질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50만 원만 분기하는 현금주의 원칙이 아니고 우리는 총액주의 원칙, 내 물건의 총액 금액을 가지고 분기하는 것이 총액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총액 표시에 의해서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5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기재한다는 얘기죠. 분기할 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250은 외상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받았어 50만 원? 그럼 차변의 현금 50.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250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00만 원을 총액 표시를 한다 이겁니다. 또한 자산부채 자본의 항목과 상기함으로써 그 전부터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 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자산부채 항목은 상기함으로 전부터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 제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유동과 비유동 기준으로서 내가 요거 말씀드렸었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유동과 비유동으로서 요거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은 자산과 부채만을 가지고 1년 기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영업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잠깐만요. 리드타임이라는 것이 있고 영업주기라는 것이 있어요.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물류 생산 쪽에서 나오는 ERP 쪽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제품 리모컨이라는 이 제품을 만들었어. 그 만드는 그 시간적인 것이 있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틀 될 수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컴퓨터를 하나 만들었어. 그 컴퓨터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죠? 완성되는 데까지 처음에 재료를 사와서 완성되는 제품까지 그 소요되는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지만 영업주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재료를 사와서 내 제품을 만들었어. 여기가 리드타임이라고 그랬죠? 제품을 만들어서 남한테 팔아서 그 돈을 상대방한테 회수하는 시점 모든 것을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업주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약속했을 때 1년 안에 우리가 1년 이내에 내가 외상으로 팔기로 했어. 근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1년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비영업이 아니다. 비유동이 아니다. 한번 최초에 정해진 유동이면 끝까지 유동이야. 알겠습니까? 1년 이내면 그게 1년 이내야. 그렇다고 돈이 안 갚았다고 해서 비유동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최초 발생했을 때 우리가 1년이다. 그럼 그게 유동이야. 부채건 자산이건 그냥 유동으로만 잡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갚았다고 아니면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1년 넘었다 해서 비유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정해진 그 기준이 회계 기준으로서 영업주기라는 것은 최초 처음에 재료를 사와서 다 제품을 만든 것까지는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제품까지 다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회수하는 시점까지를 전체를 다 영업주기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업주기는 1년 꼭 1년입니까? 그런 건 아니야.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다 1년으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1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파산에 의해서 돈을 내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받을 생각하고 그 영업주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동성 배열법 아까 얘기했죠? 유동성 배열법은 또 어떤 거였어요? 자산부채만
우리는 절대 자산 부채 항목만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 현금화가 제일 빨리 되는 순서부터 배열된 것이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 통합 표시라고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은 중요한 항목의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별도의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치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미결산의 계정에 비만 계정의 표시 금지라고 나왔죠. 가지급금, 가수금 그런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체 계정에 등의 비만 계정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 여기 뭐냐 결산이 되면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현금 가부적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계정이라고 했죠. 임시계정 다시 말해서 일시적 거짓가짜 써서 가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로. 요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현금 가부적, 그 다음에 인출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임시계정 요게 계정 갑니다. 자, 그래서 임시계정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가부적, 인출금은요 12월 말일까지 있다가 결산이 되면 있어서는 안 될 계정 과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전까지 모든 것이 이 임시계정을 다 이유를 다 분석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임시계정은 결산 전까지 계속 있다가, 알겠습니까? 결산될 때 먼저 이 임시계정부터 일시적 가계정을 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결산 때 다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확인 절차가 다 끝나서 이 임시계정을 다 없애주고 나서 결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더 당연한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가부적, 인출금은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도 그 다음 저기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 자, 요거 자산서부터 또 한번 세밀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실기를 한번 쳐봤으니까, 그렇죠? 자,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되는 자원이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매출채권, 재고자산과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꼭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재무상태표, 다른 말로 대차대표라고도 얘기합니다. 1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유동자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좌,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자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 내용 당좌자산에서는 여러분들 요 내용과 재고자산의 이 내용이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표시할 것은 이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자, 이 재고자산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요 재고자산은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고자산은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미착품, 정확하게 제가 6가지를 분명히 구분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것을 꼭 아셔라. 이 재고자산은 꼭 아셔야 될 것이 다른 말로 판매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요것이 재고자산이에요. 이해갔습니까?
판매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재고자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매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재고자산이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세요. 이 재고자산은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미착품 이것들이 대표적인 재고자산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요거는 뭡니까? 1년 이상권, 1년 초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용어를 얘기하자면 여기는 1년, 여기는 뭐예요? 1년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요. 그렇죠. 1년 이상이 아니야. 1년 초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참 말 어렵죠. 그렇죠? 1년 이하는 1년까지 포함이고 1년 이상이라고 하면 1년까지 또 포함이 되잖아. 그래서 1년 초과라고 해야지만 1년하고 하루가 지나야지만 비유동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산이 몇 가지, 6가지가 있다. 요것은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유동은 2가지가 있고 비유동은 4가지가 있지만 자, 당자,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요, 이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배울 거 요겁니다. 보세요. 요거 다시 파란색으로 잡습니다. 요 자산. 이 4가지 자산을 제가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본화 대상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자본화 대상 자산은 재고 나온 것처럼 첫 번째 재고 자산, 두 번째 투자 자산, 세 번째 유형 자산, 네 번째 무형자산. 이게 자본화 대상자산이다. 요거 정말 내가 이거 자본화 대상자산이라는 말을 내가 만든 거야. 이해갔습니까? 제가 만든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재경관리사 하게 되면 이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본화 대상자산은 제가 만든 용어로서 제가 이거를 자본화 대상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분기하기가 편해진다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 자본화 대상자산 이 파란 거 나온 거 있죠, 그죠? 여기 주목. 이 4가지 자산은 매입하고 구입할 때 있죠?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야. 다 포함시켜. 내가 상품을 매입하는데 운반비 들어갔어? 운반비 별도 분기 아니야. 상품에 포함시키는 거야. 내가 차량을 구입하는데 시운전했어? 시운전비 차량 운반부에 포함시키는 거야. 내가 기계를 수입하는데 관세 냈어? 통관료 냈어? 기계장치에 포함시킵니다. 이게 자본화 대상 자산의 특징이에요. 절대 비용이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것은 제가 조금 용어가 좀 빠른데 요것은 뭐라고 하냐? 매입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다 뭐라고 합니까? 구입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절대 매입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자본화 대상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켜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 있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신경 쓰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요것도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요거 자본화 대상자산은 처음에 당자와 맨 밑에 기타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자본화 대상자산이다 라고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투자, 유형, 무형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자산은.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내 눈에 보이는 자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은
권리, 영어권이 뭐예요? 권리금이죠. 그렇죠? 영어권이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야. 뭐 특허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의장권, 차지권, 뭐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프랜차이즈, 다 이런 것들, 다 개발비, 요 개발비가 하나가 무형자산이다. 여러분들 앞에 회계이익에 볼 때 비로 끝나는 거 다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 개발비 하나만큼은 무형자산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항상 뭐가 연애가 꼭 있어. 여기다 하나 꼭 적으세요. 프랜차이즈. 여러분 이 이 컴퓨터 학원도 다 이게 뭐야?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거 뭐 더 좋은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렇죠? 학원이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요 기타 비유동 자산은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요건데 임차 보증금 하나 보겠습니다. 요 임차 보증금은 뭐 간단해요. 이것은 보증금을 지급하면 요게 임차 보증금이죠. 그렇죠?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차 보증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수표나 어음이 부도되면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도음과 수표가 됩니다. 두 가지 형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서 요거 두 가지가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들어가 볼게요. 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시간의 결과에 현재 기업의 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의 자원의 유실이 예상되는 의무. 말하자면 부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빚을 얘기하는 거죠. 빚. 그죠? 갚아야 될 돈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부채는 다시 말해서 빚이에요. 그러면 내 자산은 뭐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 자산은 뭡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내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재산. 자산은 내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 부채는 빚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요걸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거는 내 재산, 자산은 내 재산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채무, 매입 채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 매입 채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입 채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매입 채무 별도로 따로 할게요. 이 매입 채무라고 하는 말은 매입 채무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 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 채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입 채무는 이렇게 매입 채무는 어떻게 해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내가 여기 뭐 빠뜨렸지만 그럼 여기 굳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 채권이 있겠네요. 그렇죠? 매출 채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요거 매출 채권은 뭐예요? 자산 항목이에요. 그렇죠? 자산 항목이고 요거는 매입 채무는 무슨 항목이에요? 부채 항목이죠. 부채 항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매출 채권이 여기에 있는데 요 매출 채권이 그런 원리다. 여기 봤을 때 매출 채권이 이런 원리로 갖고 있다. 이렇게 바로 갈게요. 너무 이상한가?
이렇게 갈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한 번 더 묶어놓고 가는 거니까 이것이 통합표시로서 매출채권을 이렇게 하지만 분개할 때는 매출채권 매입처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 회계에서 배운 것처럼 이거를 제가 굳이 요걸 색깔별로 바꿔준다고 하면 여기 보실까요? 요것이 여러분들 어떤 거겠습니까? 요게 빨간색에 이루어진 거 있죠? 요것이 무슨 자산만 쓸 때만 쓰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사고 매입만이 아니고 재고 자산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재고 자산이 매출채권, 요 재고 자산이 매입채무 이런 원리로서 다 준비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분계 회계 이익을 배울 때 아마 조금 공부하실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부채는 1년 기준과 정상 영업 순환주기 기준 중 장기 기준으로서 기타의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입채무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선수금 이런 것들이 다 단기차입금들이 다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부채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퇴직연금 충당부채도 이것도 비유동 부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먼저 잠깐 여기다 좀 쓸 게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요거는 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유동성 장기부채 요건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유동부채에 요거 좀 추가적으로 좀 요거 제일 많이 나와서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도 이것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 나중에 이제 1년 내가 장기부채 차입금, 장기부채, 장기차입금에다가 여기 보세요. 5년 전에 내가 돈을 빌렸었어. 근데 올해 딱 들어오니까 그 5년 전이 내년에 갚을 때로 된 거야. 그러면 장기가 1년 이내로 바뀌잖아요. 이런 게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장기는 단기로 바꿀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장기 차입금은 이자율하고 단기 차입금의 이자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5년치 이자율과 1년치 이자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장기 차입금을 1년 이내 둬야 될 거라 언젠가는 그렇죠? 그 1년에 둬야 될 때는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항상 1년, 장기였던 것이 1년이 도래된 것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만들어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장기였다가 1년 이상이었다가 1년이 도래됐다고 단기 차익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들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거 또 들어갈게요. 부채는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돈, 채무란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1년 기준으로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거 보겠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하고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주의 청구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자본은 주주와 출자자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 주주가 있겠고 내 회사에 출자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청구권을 뜻하는데 주주 지분 또는 순자산, 순재산, 자기자본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등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배웠었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등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또한 여기서 배웠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다시 한번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이것은 자본 등식이 되지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 상태표
등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등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본 등식이 있고요. 재무상태표 등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입자본의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요,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본금이라고 나온 것이 보통주 자본금이고, 그다음에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K대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K대 거 열어봤습니까? 자, K대 거 열어보셔서 우리가 뭐 회사, 우리가 이걸 뭐 아무거나 만들어 회사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들어가 보실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본금을 딱 찍게 되면 요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 자본금은 요것이 보통주 자본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자본금입니다. 우리 시험은 다 우선주 자본금이 나오질 않고요. 보통주 자본금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자본금으로 여러분들이 표시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자본이여금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이여금,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재평가 적립금. 요거 하나 더 포함합니다. 재평가 적립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여금을 찍게 되면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 그 다음에 기타 자본이여금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평가 적립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르시면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해하셨습니까? 뭐 정정당당한 컨닝이니까. 아셨습니까? 이거 틀어놓고 항상 시험 볼 때는 이거 계정 과목 적요 등록 틀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본 조정은요, 내가 자본 이용금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본 이용금이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계정 과목이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반대란 말이야. 감자 차익의 반대말, 감자 차손. 알겠습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반대말, 자기 처분 손실. 그래서 자본 이용금의 반대말이 자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여러분들 해당 사항은 요거밖에 없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을 합쳐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재평가 차익 요 정도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재평가 차익이 잘 안 나와요. 또 이익잉여금도 마찬가지로 법정적립금, 임해적립금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잉여금 찍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법정적립금이 있잖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무조건 해야 될 적립금이고요. 임해적립금은 우리가 회사 방침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법정적립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적립을 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임해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회사 방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처분이여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도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뭐 요 정도. 나중에 이제 여기 정기 오류, 수정이익, 수정손실 요것이 여러분들한테 눈에 보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요게 눈에 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본은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본은 내가 또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잉여금 구분의 원칙을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요, 잉여금 구분의 원칙을 꼭 들어간다. 잉여금 구분의 원칙 됐습니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요거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잉여금 구분의 왜 이래 자꾸 잉여금 구분의 원칙은 뭐예요? 자본 잉여금하고 이 잉여금의 구분 원칙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본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이용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